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참 세상 일 알 수 없다 느끼고 있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사남 이녀인 시댁에서 셋째였습니다. 위로 두 형이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 둘이 있었죠. 다른 형제들은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고 똑똑했지만 남편은 공부에 대해서는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어릴 적부터 많이 무시하고 구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도 남편은 어릴 적부터 자동차 정비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랑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저는 뷰티 쪽으로 배우고 있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정비사로 취업을 했고 저는 1인 뷰티숍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학벌이 제일 낮았던 남편과 저는 시댁 모임 때면 늘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래, 셋째네 가게는 잘 되니? 그때 뭐라고 했더라? 피부 관리숍이라고 했었니? 아니 그래도 그런 것도 좀 고급숍 같은 곳이나 잘 되지. 그런 구멍가게 같은 것도 잘 운영이 되니? 차라리 좀 더 공부를 해서 큰 숍에 취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안 그러니 큰애야? 우리 큰애는 뷰티숍도 자주 가니까 어떤 곳이 더 괜찮은지 잘 아니? 셋째한테 한번 말 좀 해주렴. 쟤는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나 하나 몰라. 아유, 어머님, 말해준다고 알겠어요? 이건 다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솔직히 동서가 운영한다고 하니까 몇 번 가보는 거지. 제 주변에서는 거의 대형 관리숍에 가서 꾸준히 봤죠. 1인 숍이라고 하면 정신없이 케어해주고 좁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동서 학벌에 저 정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장한 거니까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도 저 잘 배워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입소문 많이 나서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한테 손 야무지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학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케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뭐 학벌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저도 꾸준히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머, 누가 뭐라고 했니? 그냥 나는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래도 네가 경험한 곳은 고급 스파나 이런 곳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잖니. 자존심 세우지 말고 큰형님 따라서 고급 스파도 가보고 이것저것 해봐야 좀 알지 않겠어? 하기엔 네가 그런 곳 갈 돈이나 있나 모르겠다. 너네 벌이 거기서 거기 뻔할 텐데 그냥 됐다. 나중에 큰형님한테 한번 데려가 달라고 해봐. 그래, 동서. 돈 걱정이라면 하지 마. 내가 다음에 한번 내가 가는 스파 데려가 줄게. 거기 실장한테 이야기하면 잘 얘기해 줄 거야. 보니까 쓰는 제품도 일반 숍이랑은 좀 다르더라고. 나는 저렴한 스파 제품 쓰면 피부 트러블이 확 올라오던데. 동선의 손님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없대? 진짜 부럽다. 나는 예민해서 고급 제품 아니면 안 맞거든. 시모는 항상 저의 직업을 무시하면서 부잣집 딸인 큰형님에게 저를 데리고 고급 스파 경험 좀 시켜달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큰형님은
마치 선심을 쓰듯이 자기가 고급 스파를 데리고 가주겠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 크게 말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말 그대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직업들도 모두 사업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은 평범한 대졸의 정비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항상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곁에서 보기에 남편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성실하면서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의 분위기는 다른 형제들은 서로 똘똘 뭉치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거의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시집살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바쁘면 빠져도 된다고 하거나 아예 부르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머님, 이번에 연말에 가족 모임 할까 생각하신다고 해서요. 집에서 식사하실 거면 음식을 준비하고 갈까 해서요. 아니면 다 같이 모일 곳을 한번 찾아서 예약을 해볼까요? 다른 형님들한테 물어보니 제 남편이 그때 바쁘지 않냐면서 굳이 바쁘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래도 어머님은 서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여쭤봐요. 너희는 바쁘면 참석 안 해도 된다. 아니, 굳이 안 와도 돼. 우리끼리 그냥 대충 밥 먹고 끝낼 거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같이 모일 곳은 이미 정했어. 수연이 일이 그러니 연말이 더 바쁘지 않니? 그냥 너희는 시간 빼지 말고 너희 일 보거라. 너네 그렇게 자꾸 무슨 일이라고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편하게 쉬어. 아, 벌써 예약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데 저희도 참석해야죠. 어디서 하는데요? 저희도 시간 내서 같이 가볼게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는데 같이 가서 모이면 저희도 좋죠. 그동안 어머님이며 다른 식구들도 다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저희가 계속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같이 갈게요. 아유, 참석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이번에 오마카세 예약해서 가기로 했다. 너희는 그게 뭔지는 아니? 다들 이런 거 자연스럽게 접하는 애들인데 가서 분위기 흐려놓지 말고 오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연말 보내렴. 어차피 와도 우리 애들 하는 이야기 통하지도 않고 멀뚱멀뚱 있다가 갈 거 아니니? 괜히 와서 자존심 상해서 가지 말고 그냥 안 와도 된다. 시어머님께서는 괜히 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남편이 알게 모르게 차별도 많이 받아왔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연을 끊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막내 여동생이 판사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저희 빼고 다른 가족들끼리 모여서 상견례를 치렀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빼고 다른 식구들이랑 다 같이 상견례 하셨어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또 저희 가면 분위기 흐릴까봐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 저희 남편도 어머님 자식이에요. 똑같이 대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저희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 정말 많았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저쪽은 집안이 다 판사, 변호사 하던 집안이야. 지금도 사위가 변호사고 그 위 누나도 판사고 다들 잘 나가는 집안인데 우리 집이 꿀리면 안 되잖니. 우리 집도 다들 사업하고 의사하고 잘 나가지만 너희가 딱 중간에서 끼어버리니까 그쪽 보기에도 민망하시지 않겠니? 네 남편 빼고는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빠졌다고 해서 큰일 안 난다. 이렇게 소란을 피울 일이니? 어머님, 정말 서운하네요.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학벌은 다른 형제들보다 못할 순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선 다 인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은 저희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너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어떻게 가족들 상견례에 저희만 빼놓고 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창피하셨어요?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서 좀 넘어가면 안 되니? 다른 애들은 알아서 사자 직업 달았는데 너희는 그게 뭐니? 다들 공부하는 시기에 놀기만 하니 뭐 하나 괜찮은 학벌 하다못해 직업이라도 제대로 가져야지. 에휴, 됐다. 너희한테 이야기해봤자 이렇게 차별한다는 둥 이상한 소리나 해댈 거 내가 이래서 너희한테 얘기 안 하는 거야. 막내 여동생이 상견례를 할 때 시댁 식구들은 저희의 직업과 학벌이 창피하다며 저희를 부르지도 않았죠. 남편 빼고는 다 좋은 직업이라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상견례를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은 더 이상 자기는 이 집 식구가 아니라며 절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시댁 식구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는 이렇게 별거 아닌 일로 분란을 일으키니? 이래서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말한 거다. 고작 내가 학벌 얘기한 거 가지고 이렇게 집안 난리를 일으킨 거야?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하루도 조용하게 있는 날이 없니? 겨우 그런 일로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는 게 말이나 돼? 지금 다들 너희 때문에 화났어. 어머님, 지금까지 한 번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다른 형제분들이랑 남편 철저하게 차별 대우하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무랑도 연락 안 하는 거 이해되지 않으세요? 저도 저지만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냥 들어도 제가 다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더더욱 화가 나네요. 네가 화날 게 뭐가 있니?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동차에 미치더니만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으면서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거야말로 자격지심 아니니?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 아니냐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갔으면 너희가 서운하기나 했겠어? 아니 어머님, 그럴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희 남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남편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데 어머님이며 다른 형제들이며 누구 하나 저희 남편 칭찬은커녕 잘하고 있다고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남편 직업이 창피하다면서 주변에도 숨기느라 바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 놓고서는 잘못한 게 없다니요? 아휴, 뭐가 창피하다고 내가 숨겨. 너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냐? 아무리 남편이 저렇게 연근겠다고 나서도 아내가 현명하면 알아서 옆에서 잘 달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다. 어느 누가 전륜을 끊는다고 하디? 옆에서 너가 부추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네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이간질을 시켜요? 하다 남편이 가족이 아니라고 끊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발 다시 돌아가셔서 왜 그랬을까 진심으로 고민 좀 해보세요. 집까지 찾아오면서 따지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저도 질리고 남편도 질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를 결심하였고 이사 당일 남편은 저에게 이제부터 가족이라곤 저와 아이들만 있을 거라며 완전하게 시댁 식구들은 지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고 참 고생 많네. 철없을 때 만나서 벌써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당신한테 별걸 다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해.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우리 가족들이 정말 너무했던 거구나 더 느끼게 되더라고. 자식들 중에서는 미운 자식, 이쁜 자식도 없다고 하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셨는지 몰라. 다른 형제들도 나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달라졌을까? 여보, 사실 처음에 당신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렇게 심할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나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당신 상처가 얼마나 클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나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당신은 이걸 지금까지 평생 겪어온 거잖아. 난 당신이 이런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해해. 당신이라도 나를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처음부터 내가 단호하게 끊어냈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었던 게 문제였었나 봐. 난 내가 내 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전부터 나를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까지 무시하는 걸 넘어서 당신도 무시를 하니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 당신 혹시 나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랑 연을 끊겠다고 하는 거면 나는 괜찮아.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던지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그래서 나에게는 당신 마음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끊어도 당신 마음은 괜찮은 거야? 나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당신 나 알지? 그런 말 듣는다고 해서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아, 알지. 당신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당신이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나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어. 좀 더 일찍 내가 알고 끊어냈다면 지금은 좀 더 상처를 덜 받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지금 이 지경까지 방치했던 게 너무 화가 나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 더 늦기 전에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저희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었죠. 남편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사 간 곳에서 정비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점점 잘 되었고 지역 내에서는 이미 정비를 잘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죠. 저 역시 이사한 동네에서 숍을 운영하면서 4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숍이 잘 되었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을 했던 저에게 갑자기 친정 엄마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소진아, 어제 너희 시댁에서 집에 찾아왔거든. 처음에는 너희 사는 곳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고 가끔씩 여기 오기만 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도 모자라서 전화까지 하면서 괴롭히려고 하는 거냐면서 막 따졌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프시대. 사돈이 몇 달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의식불명이라고 하더라. 꼭 연락을 해달라면서 전해줬는데 어쩌니? 뭐?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쓰러지셨대? 건강도 좋으셨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만 말했어? 누가 찾아왔었는데?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까지 갔던 거야? 그러게 말이야. 너희한테 연락하려고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너희 연락처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다들 모른다고 했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우리 집이 여기 근처라는 거 알고 있어서 물어물어 찾아봤다고 하더라고. 아휴, 그래도 시어머님 쓰러지셔서 의식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밉다고 해도 일단은 의식이 없다고 하니까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 친정엄마는 시댁 식구들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을 전했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그곳에는 큰형네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갔는데도 큰형네는 마치 우리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수연아, 너 이 자식 잘 살고 있었냐? 그래도 엄마 소식 듣고 이렇게 찾아오니 잘했다. 엄마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안 그래도 너희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지 못했어. 어쨌든 잘 왔다. 엄마 소식은 들었지? 쓰러지신 지 좀 됐어. 그래도 너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재수씨 친정에 찾아갔거든. 장모님이 알려주셨어. 엄마는 의식이 전혀 돌아오지 않으신 거야?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야? 그래도 건강하시지 않으셨나? 어쨌든 그동안 간병도 하느라 형네도 고생했겠네. 엄마는 언제 가서 볼 수 있어? 병원에 계셔? 그리고 형네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어? 엄마랑 합가했던 거야?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나 보네. 여기는 엄마 쓰러지시고 들어와서 사는 거야. 안 그래도 합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쓰러지신 거였거든. 아무튼 뇌출혈로 처음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요양병원으로 모셨어. 지금은 의식은 안 돌아오셨고 언제 돌아오실지는 모르겠어. 요양병원에 한번 전화해 볼게. 1인실에 계셔가지고 가서 볼 수 있을 거야. 남편과 저는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을 하자 어머님께서 정말 고요하게 잠이 드신 듯 누워 계셨죠. 어머님은 전혀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고
3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동서, 어머님 쓰러지시기 전에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 어머님도 아버님 안 계시고 6남매 키우느라 너무 힘드셨나 보더라고. 그때야 성공하는 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갖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으니 더 학벌에 집착하셨던 것 같아. 어쨌든 동서네가 이렇게 영 끊고 사라지니 어머님께서 그제야 많이 후회하셨어.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그때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어머님은 지금 상태가 계속되시는 거죠?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고요? 간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있으셔도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돌아가면서 간병했어. 낮 시간에는 간병인 고용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직접 하는 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간 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어머님 간병했지. 뭐 어머님이 깨어나셔서 음식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라도 욕창 생기실까봐 시간마다 틈틈이 자세 바꾸고 그래야 하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어머님 간호하러 올게요. 낮 시간대에 와서 간호하면 될까요? 오후에 시험 나가야 되니까 오전에는 제가 와서 간병할 수 있어요. 저 없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내서 올게요. 남편은 와서 간병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어머, 동서 성공했구나. 벌써 직원들도 두고 있어? 안 그래도 서방님 정비소 차렸다고 한 거 들었어. 정비소도 잘 된다며? 동선에 잘 돼서 정말 기쁘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나 보네. 처음에는 동서 숍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동서가 지금은 제일 잘 나가네. 어쨌든 우리가 동선의 가치도 모르고 그때 무시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 다들 후회하고 있어. 앞으로는 가족끼리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의 간병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식구들도 정말 살뜰하게 간호를 하는지 어머니 몸에는 욕창 하나도 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5년 동안 의식불명으로 살고 계신 시어머님을 시댁 식구들과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전에만 간병을 했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주어야 했고 틈틈이 어머님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머님을 살뜰하게 간병을 해도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쯤 어머님이 깨어나실까 희망만 가지고 간병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설 당일 오전 간병을 마치고 저는 큰신우와 교대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설을 마치고 온 큰신우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며칠 동안 자신이 어머님을 돌보겠다고 했죠. 언니, 그래도 설 명절인데 친정이 며칠 있다가 와요. 여기는 내가 며칠 볼게요. 이번에 며칠 저도 휴가 내서 이번 주 내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친정도 다녀오고 그래요. 간병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저희 엄마지만 사실 언제 엄마 깨어나나 생각도 들고 매번 시간 맞춰서 자세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언니가 엄마 살뜰하게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보다 아가씨가 더 마음이 쓰이죠. 시댁 명절 치르고 여기까지 와서 또 간병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제가 있어도 돼요. 어차피 친정에서도 다 아시고 내일 가도 괜찮을 거예요. 아가씨 시댁 명절도 크게 치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명절 피로도 좀 풀고 오지 그랬어요. 아휴, 명절 음식하는 건 일도 아니죠. 언니도 친정에 가야죠. 얼른 가봐요. 엄마는 내가 잘 볼게요. 이따가 동생도 온다고 하고 큰오빠랑 큰 올케 언니도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중에 명절 끝나고 다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엄마가 얼른 일어나야 명절 때도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자리 잡고 누워있으니 아쉽네요. 큰신우는 조금 있다가 막내 아가씨와 아주버님들도 온다면서 명절이 끝나고 다 같이 모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대를 하고 친정으로 내려갈까 생각을 하며 차에 탄 순간 오전에 가지고 왔던 텀블러가 생각이 났어요. 다음에 가지러 갈까 싶었는데 잠도 깰 겸 커피라도 타가지고 가야지 하는 생각에 저는 병실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5년을 누워 계셨던 어머님이 멀쩡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죠. 저는 깜짝 놀라 병실로 들어갔고 시어머님은 그대로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옷을 싸고 있던 큰신우도 놀라 저를 쳐다보았죠.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언제 이렇게 깨어나신 거예요? 아니,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는 어머님 깨어나신 거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언제부터 어머님 정신 차리신 건데요? 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의식불명으로 계셨던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아니, 병원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정신 차린 지는 얼마 안 됐어. 지금 얘만, 아니, 다 알긴 아는데, 하여튼 내가 일어난 건 얼마 안 됐어. 혹시라도 내가 정신 차린 걸 알면 너랑 셋째가 다시는 안 본다고 할까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다들 말하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야. 아, 그래요, 언니. 엄마가 속이려고 속였던 건 아니에요. 엄마 깨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갑자기 깨어나면 언니랑 오빠가 좀 놀라고 서운해할까봐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엄마 깨어났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참에 오빠도 불러서 같이 얘기해요. 저는 갑작스럽게 일어나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어머님을 보면서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움직이지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님이 맞을까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다른 식구들도 모두 모이게 되었고 결국 모든 식구들은 병실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쓰러진 건 맞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렇게 의식불명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의식을 되찾았어. 너희한테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너희 무시해가지고 숨겼던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전처럼 영 끊어버릴까봐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했던 거야. 엄마,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저 엄마 의식 찾은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결국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내가 당신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돈 때문에 지금까지 이슈를 해왔던 거야. 얼마나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5년이나 이따위 짓을 해? 당신들이 정말 내 가족이라는 사람들 맞아? 수연아,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정말 엄마 아팠어. 뇌출혈 때문에 수술도 받았고 중환자실에 있었단 말이야. 이건 정말이야. 그리고 너희 형이랑 동생들도 다 깜짝 놀랐고 간병도 했어. 우리가 너랑 화해하려고 그런 거지. 너랑 나쁘게 지내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아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업 투자 얘기했던 건가요? 형은 사업 투자 좀 같이 하자고 하고 동생들은 엄마만 정신 차리면 유산 분배한 거 다 저한테 넘길 거라는 둥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매제들 사업 밀어주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게 정말 어이없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깨어나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남편은 진단서를 사람들 앞에 던졌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어머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셨지만 바로 조치를 취해서 몇 주 만에 일어나셨어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다 시댁 식구들의 쇼였던 것이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왜 접근을 했을까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형제들은 다 잘 나가는 줄 알았지만 병원을 개업했던 아주버님은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던 신우 남편들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미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다 소진을 해서 결국 셋째인 남편에게 남겨진 유산을 노리고 접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남편과 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었고 더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님은 제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오는 날만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이었어요. 더 이상은 당신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은 당신들이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조차도 저는 차별받아 조금만 받았던 거 기억도 안 나시나요? 절대 제가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요구하시면 제 재산 모두 처가댁으로 다 드릴 테니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수연아, 미안하다. 그래도 형제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너희 큰형은 지금 병원문 닫게 생겼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 대출 갚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 네 매제들도 변호사 사무실 힘들어서 동생이랑 이혼해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오빠가 되어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 가족 지금 서 있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좀 도와다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간병했는데 제 일도 빼가면서 간병했는데 결국 그 5년 동안 열심히 간병했던 건 저밖에 없었던 거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얼마나 저희가 우수셨으면 이런 일까지 벌이세요? 전 어머님이 정말로 아프셔서 걱정했는데 어머님이며 가족들은 다 저희 돈 어떻게 빼앗을까 그 고민밖에 안 하셨네요. 저도 더 이상 당신들이랑 가족은 못하겠네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저를 데리고 갔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 셋째야. 나 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네 남편 형제들, 이 못된 것들이 유산 다 처분해서 도와줬더니만 나를 내쫓았다.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하니?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그것들 다 참적했어. 내 집도 다 처분하고 난 이제 갈 곳이 없는데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발 좀 도와다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 이제 가족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평생 무시를 해놓고서는 필요할 때는 이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시니 제가 정말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 잘난 형제들 다시 찾아가시고 빌어보세요. 그래도 뭐라도 받은 건 저쪽이니 찾아가시려면 저쪽을 찾아가셔야지. 왜 저희한테 오셔서 이러세요? 걔네 나랑 연락도 안 되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는다. 내 집 다 처분하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걷어주지 않아. 얘 소진아,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무시했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거 다 애들이 나보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연기하게 된 거야. 연기하는 동안 내가 다시 사실대로 말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다들 안 된다고 해서 말하지 못했어. 끝까지 거짓말 하시네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계획해서 한 일이라는 거요. 다른 식구들은 저희 남편 유산 다 쓴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썼다는 거 어머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산 다시 받아서 다른 식구들 도와주려고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저희 보고 도와달라고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저흰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큰형님께서 어머님을 자신의 집으로 내쫓았다며 화를 내며 전화가 왔지만 화를 내던 어쩌던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모든 형제들은 금전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바닥부터 겨우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듯이 저희는 사업도 잘 되고 있네요.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의 사연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성격이 좀 특이한 편이신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저를 하대하거나 시모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싸우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리지 않고 며느리 욕을 하도 하셔서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둘이 있거나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가질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순한 양으로 변해 있으시니 시모의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시모한테
그런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도 그때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댁 식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이나 되었던 거죠.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냥 평생 입을 닫을 테니 최대한 좋게 풀었으면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식구들 모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졌고 가끔 시댁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길래 주말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시동생은 30대가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어요.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여자들 앞에만 서면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얼음이 되어버려서 여자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던 시동생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니 저희 가족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쉬지 않고 질문을 쏟아내자 시동생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건 백화점에서 옷을 좀 사려고 갔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매장 직원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매장 주인이 바뀌었는지 다른 여성분이 카운터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출장 때 입고 가야 할 옷을 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주인이 최근에 몸살이 나서 그 기간 동안 잠깐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남자가 편하지 여자한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상당히 편하게 대해줬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머릿속에서 그녀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옷을 사는 핑계로 백화점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박사 출신의 대기업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교제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살면서 여자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최대한 일찍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상당히 들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족 모두 시동생을 축하해 주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시동생의 충격적인 결혼 발표 소식에 저희 모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서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기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터라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갈증이 올라와 눈이 떠져버려 주방으로 가게 되었죠. 갈증을 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길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시길래 깔깔거리며 즐거워하시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유, 글쎄. 첫째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박사 출신이란다. 그거면 끝난 거지. 여자도 만나본 적 없던 내 아들한테도 작은 본명 있었다는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살다 노총각으로 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들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겠니? 입이 근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도 이제 정 좀 붙일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밖에 없던 며느리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걔 눈치 봐야 되겠니? 내가 지보다 어른인데 싫은 소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결혼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거야. 박사 출신이니까 나랑은 대화도 잘 통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지금 내 작업실에서 너한테 전화 통화하는 게 말이 되니? 이제 나도 며느리 눈치 안 보고 행동하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아쉬워서 8년간 끼고 살았던 거지. 새 며느리 들어오면 당장 내쳐버리고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제야 내 세상이 오나 보다. 그새를 못 참고 시모는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죠. 차라리 못 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저를 막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전부 다 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게 집안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는지 시모는 계속해서 지인분께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 욕을 하길래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작업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가 분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서둘러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시길래 시모를 가로막은 뒤 저를 욕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 가족들 깨우기 싫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시모는 전혀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가로막아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친구랑 통화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방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서운하다고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제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를 바로 내치겠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고밖에 안 했다. 네가 아직 술이 덜 깬 듯한데 내가 쓸데없이 지금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하러 너 욕을 하겠니?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왜 남이 통화하는 걸 엿듣고 그래? 이제는 내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거냐? 너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고. 나 피곤하니까 당장 비켜라. 얘가 이제는 생사람 잡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저 오늘 어머님 댁에 와서 밀려있던 집안일 도와드리고 음식하는 것까지 하나도 소홀히 한 적 없었는데 제 앞에서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니 뒤에서는 제가 안 볼 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욕만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사생활 좋아하시면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통화를 하셔야죠. 밖에서 누구 욕을 하는지 전부 다 들릴 정도로 떠들고 계시는데 그걸 들은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님도 웬만큼 제 마음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계속 태연하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글쎄 잘못한 거 없다니까. 피곤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나도 술이 좀 과했는지 머리가 띵하니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온갖 욕을 다 해놓고 그걸 전부 들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시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걸 재생시키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시는 건 항상 증거를 확인시켜줘야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전화 통화하셨던 내용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그만큼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몸에 배어있는 버릇 중 하나였어요. 끊임없이 제 욕을 하러 다니시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삶이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가족들이 새벽에 깰까봐 억지로 사과하는 시모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우라통이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운 뒤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깨워서 시댁에서 일찍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시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나오자 시부께서 전화를 하시길래 몸이 좀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린 뒤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준 뒤 한동안 시댁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 저에게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해 주길 부탁했어요. 시동생의 결혼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어요. 시모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걱정은 되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시모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이번 결혼이 무산이 된다면 시동생에겐 두 번 다시 여자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모도 최대한 입을 조심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 하루 전날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가 울리는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꼭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셔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괜히 전화를 안 받았다가 가족 모임 때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죠. 내일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어서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니? 해줄 수 있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막상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굳이 도와드릴 필요 있겠어요? 네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 아랫동서 될 사람이 온다잖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된다. 저번 일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둔 건 아니지? 우리 그때 충분히 푸른 걸로 기억하는데. 시모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제 기분을 최대한 풀어주려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위해 저는 약속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에 들뜨셔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정성이 들어간 시모의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는지 가짓수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걸 보고 좀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네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김장할 때 입는 옷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김장을 할 때 막 입는 옷이잖아요.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굳이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김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옷 입고 집안이랑 밖이랑 청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집 전체가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저보고 지금 마당이랑 집이랑 합쳐서 3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을 저 혼자 대청소를 하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 하잖아요. 음식 몇 가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일찍 온 건데 대청소라뇨.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걸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화장까지 전부 다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들은 따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식구들 올 때까지 네가 먼저 좀 움직여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좀 들어줄 수 없는 거니?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길 바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몇 시간 뒤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였죠. 결국 저는 시모가 건네주신 옷을 입고 300평이나 되는 집을 혼자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여름이 아니라서 마당일은 크게 손볼 건 없었는데 집안은 해야 될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청소에는 신경도 안 쓰셨는지 먼지가 수북했고 손댈 곳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시간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며 재촉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왜 대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 청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부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급하게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와 마주친 건 남편과 시부가 아닌 시동생과 예비 동서였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두 사람과 대면한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들어온 걸 보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땀이 한가득 흘러내려 화장은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김장할 때 입었던 옷이라 여기저기 얼룩도 많은데 머리까지 헝클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빨리 나오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방문을 두드리며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화장도 고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뭘 볼 게 있냐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화장한 모습이나 안 한 모습이나 똑같다며 최대한 빨리 나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어요.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첫 대면하게 된 것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시모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화장을 고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모와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마주해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꼴값 떤다며 식구들 모이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 것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예비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시모가 예비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우리 집 8년차 전담 청소부라며 온갖 험한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기 딱 좋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자 시동생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시모에게 입조심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며느리는 우리 박사 둘째 며느리 하나뿐이다. 쟤는 우리 집안 가정부나 다름없으니까 시킬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부려먹으면 된다. 너희 둘이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용해 먹으면 딱 좋겠네. 말만 하면 뚝딱 해준다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가 저를 험담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저한테 어머님 집안 청소부라고요?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오신다고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청소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기분으로는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말씀 나누시고 들어가세요. 어머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이 며느리로서 마지막 날인 줄 아세요? 나도 너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박사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네 일 끝났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라. 시모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은 저는 짐을 챙긴 뒤 시댁에서 나가려 하는데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길래 다시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동서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예비 동서 앞으로 다가가 다시 얼굴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다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예비 동서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건넨 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 순식간에 도망을 쳐 버렸어요. 그녀가 도망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는 둘이 무슨 사이이길래 예비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도망쳤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그녀를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시동생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사이 교대 근무를 마친 시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다들 조용히 좀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가족 모두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그녀가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라며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네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세종씨가 잠적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장이라고요. 형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뭘 도와달라는 건데? 예, 네가 말 좀 해봐라. 왜 너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친 거니? 네가 또 뭔 짓 했지?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도련님이 그 여자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요. 세종씨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 수술비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했었죠. 원래 인사를 드리러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세정씨 어머님이 회복을 하시면 그때 뵙기로 일정을 잡은 상태였어요. 수술 자금도 문제였지만 대출비까지 있다는 말에 어차피 결혼할 거 그게 상관없을 것 같아 도와줬는데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세정씨 어머님 병원이 어디인지 아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가
그런 수법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상습범이에요. 저희 아빠한테 한두 번 잡힌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사기죄로 잡혀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릇없이 행동해서 저와 한 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작정하고 잠적했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동생은 사기녀한테 된통 당한 상태였고 그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잘하게 빌려간 돈들을 합친 금액이라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면서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8년차 청소부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돈 문제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닌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여자 이름도 가명을 쓰고 있어서 잡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싹싹 비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할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천년만년 걸려도 그 여자 잡기는 쉽지 않을걸요? 오늘은 일단 저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 들어가 볼게요. 시모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동생이 사기당한 1억을 다시 되돌려받게 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긴 했지만 또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뻔하기 때문에 형사인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가 저지른 짓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4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여자는 4번 다 전부 아빠한테 붙잡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한테 뜯어간 1억은 이미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린 터라 법적인 처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에게 입을 아예 닫고 살라며 밥 먹을 때 빼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시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의욕을 잃어버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기를 친 그녀를 잊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네요. 평생 동안 살면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만났던 인연이 그런 여자였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시모는 현재 쥐죽은 듯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다를 떨지 못하시니 속병이 나셔서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시모한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인생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해서 돌아가는 변함없는 삶이 요즘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것마저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많이 답답하네요. 그때의 일들을 잊어보려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도망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온전한 정신이 들지 않게끔 술에 의지한 채 눈만 붙이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고통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떤 식으로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남들처럼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부럽기만 하고 저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알 수 있다면 하루빨리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곳 사연 채널에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나이 36살,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들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3년 전쯤 저에게 사랑이란 걸 알게 해준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다가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어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지만 거기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 집안은 재산이 좀 많은 편이었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 결국 이혼을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에요. 아빠가 운영하시는 사업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아빠 밑에서 일을 도우며 월급 받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많이 깊은 편이에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 대표로 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정신 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제약회사로 화성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었죠. 꽤 오랫동안 장거리 출퇴근을 해왔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집을 그대로 신혼집으로 결정을 했어요. 가끔 남편 회사에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퇴근 시간만 되면 서울로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후 좀 더 일찍 서둘러 퇴근하면서 제 입장을 많이 배려해 줬습니다. 5시쯤 퇴근하는 거와 4시쯤 퇴근하는 게 도착하는 시간에 거의 2시간 정도 차이가 나서 결혼 생활하는데 힘든 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1시간 일찍 퇴근하면 생각보다 집에 늦게 오지 않아서 한결 마음이 편했었고 언제나 저를 우선시 생각해주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어요. 일과 집 밖에 모르고 회식은 직원들끼리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남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아 저에게는 최고의 남편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지 2년쯤 지났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온 걸 느끼게 된 순간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을 하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에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니 모두의 축복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저에게는 입덧이 없어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몸이 더 우선이라며 임신하는 기간 동안 집에서 요양하길 권하셨고 저 또한 첫 임신이라서 그런지 불안한 마음에 아빠의 말에 따르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최대한 몸에 안정을 취하며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뭐라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요. 내가 그럴까봐 연락 안 한 거야. 몸 조심해야 하는데 시엠이 온다고 오기 전에 바쁘게 움직이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냥 잠시 얼굴이나 보려고 들린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그나저나 우리 아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매일 음식 준비한다면서? 임신 이후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도 고집 부린다고 걱정하고 있더라. 자기 남편 잘 챙겨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무리하면서까지 매일 하다가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볼 때 몸도 건강한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삐쩍 말라서 호리호리해서 살짝만 쳐도 어디 하나 부러질 것처럼 약한 몸에 임신까지 되었으면 새아가 네가 알아서 신경 써야지. 이런 걸로 시엠이 걱정시켜서야 되겠니? 웬만하면 저녁은 나가서 외식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건강식 잘 나오는 곳 많잖아. 시엠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들었겠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전화하셔서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도 좋게 봐주셨는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모습에 저 또한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집 잘 가도 제일 큰 문제가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위에서 듣긴 했었는데 시댁 집안 모두 정말 괜찮은 분들이셔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너무 놀라 아랫배가 당길 정도의 고통이 오게 되면서 거친 숨을 가다듬고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도망친 적이 있었네요. 하루 종일 정장만 입고 있는 남편의 셔츠가 색이 좀 변한 것 같아 셔츠를 새로 구입하려고 동네 앞에 있는 백화점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어요. 임신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배도 상당히 불러 있었고 몸도 시모가 걱정했을 때보다 많이 불어 있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이 금방 차더라고요. 그런 힘든 몸을 이끌며 남편 셔츠를 구매한 뒤 잠시 숨 좀 돌리려 카페에 들어가 생과일 주스 한잔 하면서 잠시 쉬고 있는데 반대편 구석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본처인 거 잘 알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요즘 결혼 생활 좋은가 봐.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이 행동 똑바로 했어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았겠지. 그리고 우리 이혼했으니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잖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나랑 장난해? 그 여자도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알고는 있어? 모르지?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쳐야 말을 들을 거야? 다시 얘기할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나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고 참을 수 없어.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소민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꼭 다시 연락할게.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둘은 알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갔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이 미안하다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분명 지금 시간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둘이 만나서 소리를 높이며 싸우지만 난감해하는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걸릴까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아랫배에 통증이 와서 꾹 참으며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친 숨을 진정시키며 좀 전에 있었던 카페에서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도 좀처럼 무엇을 위해 둘이 만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면 분명 눈빛부터가 달랐을 텐데 남편은 난처해하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남편을 증오하는 얼굴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서로 이혼을 한 상황에서 임신한 제가 버티고 있는데 둘이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남편이 들어오면 조심스럽게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도
연락 한 통 없어 더욱더 불안해졌고 되려 제가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처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들면서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하자 뱃속의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힘들었는지 배의 통증을 계속해서 보내왔고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가 돼서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지금 몇 시야? 연락은 왜 안 받는 건데?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어디서 뭐라고 들어왔길래 내 전화 안 받아?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어제 얘기했잖아. 다행히도 일 처리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오래간만에 회사 사람들과 저녁 같이 좀 먹었어. 그러다 보니 전화하는 걸 깜빡했네. 걱정시켜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나는 중요한 계약이 있다는 말을 어제 듣지 못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회사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어봐. 정말이라니까? 일단 나 오늘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거든. 일단 좀 씻고 나올게.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었지?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계속해서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럼 오늘 어디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봐. 어디 있었겠어? 당연히 회사에만 계속 있었지. 집에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알고 있잖아. 남편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귀를 닫은 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분명 저는 어제 중요한 계약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거기에 더해 카페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걸 봐선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뒷조사가 필요해 보였어요. 이제 곧 출산까지 해야 하는데 정말 이혼한 전처랑 바람을 피운다면 찾아오게 될 불행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만 꿈꿔왔었던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남편의 성격상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투까지 예민해져 버렸고 전화통화나 문자하는 것 모두 의심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거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으로 남편이 출근하면서부터 집에 오는 하루의 일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받았고 한동안 특별할 것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했었습니다. 저도 예전과 똑같은 모습과 행동으로 의심을 사지 않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점심시간 때 회사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한참 뒤 다시 연락이 와서 확인한 순간 시댁에 도착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댁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핸드폰으로 또 한 번 전송된 사진을 본 순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인 손톱을 깨물기 시작했네요. 시댁에서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이혼을 한 전처가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시모의 손을 잡고 있던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몇 차례 사진을 더 받으며 확인했지만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심장박동수는 점점 빨라졌어요. 심부름꾼에게 절대 놓치지 말라고 얘기한 뒤 또다시 사진이 전송된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속에는 남편과 전처와 그리고 아이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가운데 아이가 양손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고 혼자 방 안에서 뒷조사나 하고 있는 저는 바람난 남편의 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처량할 정도로 불쌍해 보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호텔에 찾아가 난리치는 것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큰 충격에 족이 출산할 것 같아 물을 쉬지 않고 들이키며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둘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운전대를 잡고 급하게 호텔로 향했습니다. 밥을 먹던 도중 둘이 입을 맞추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더 이상은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네요. 이성을 잃어버린 건 올해인지라 험악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고 뱃속의 아이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착을 해 레스토랑에 들어가 주위를 살피니 한쪽 모서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었는지 배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오기 시작했고 남편과 전처 앞에 다가간 순간 저를 보며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채 화들짝 놀란 얼굴로 쳐다봤네요. 당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었던 거야? 이쪽은 나와 이혼했던 전처야. 안녕하세요. 이쪽이 최근에 결혼했다고 얘기했던 분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상황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 설명할 테니 흥분 가라앉히고 저기 좀 앉아보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임신하셨는데 몸 조심하셔야죠. 설명? 무슨 설명? 너희들이 나 몰래 만나고 있는 게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설명을 하려고? 이혼은 했지만 전처라서? 지금은 내가 아내인 거 몰라? 둘이 아주 좋아 죽더구만. 언제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있었냐고. 아이까지 있었던 것도 나한테 비밀로 했잖아.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다고. 둘이 입 맞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정말이야. 믿어줘.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해. 너 같으면 이런 상황을 보고도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둘의 사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내가 이 모습을 보고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평생을 의심하면서 살게 될 거 아니야? 아이까지 있으니 아이 핑계로 둘은 계속 만나겠지.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이 올라갔고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제발 진정하라고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옷깃을 잡으며 흔들기 시작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는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어눌한 말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였는데 전초가 저를 보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병원에 가니 청각을 잃었고 볼 수는 있지만 청각 장애인이 되었다며 아들이 남편과 전처에게 하도 뽀뽀하라고 얘기해서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옷깃을 잡고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고 있던 아이를 보게 되니 어느새 진정이 되었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면 왜 이혼을 했고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처가댁에서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었지만 힘들게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열심히 살던 도중 갑자기 찾아온 아이의 장애에 평생을 자기 딸이 장애를 가진 자식을 키우게 할 수 없다며 점점 더 심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그래서 아이를 남편 측에서 돌봐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겨 시모가 아이를 봐주고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처에게 자식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숨긴 건 자기와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두려워 숨기고 있었다며 제가 시댁에 갈 때는 전처가 잠시 아이를 봐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모면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만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인연 끊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몇 번이나 그런 시도를 했었지만 전처의 부모가 찾아와 더욱더 심하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자신들이 선택한 길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날 거냐고 물어보자 자기 아들이 아직까지 이혼한 걸 모르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괴로운 표정을 보여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의 상황 받아들여 주시는 마음 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온전히 신경과 사랑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이혼한 전처와 아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손을 잡던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호텔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되려 남편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런 상황에 놓여 답답하기만 하다는 말을 늘어놓았지만 저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각방을 쓰며 마음의 진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좀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 봤는데 제 옷깃을 잡고 있던 아이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부모가 헤어졌다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지켜본다면 언젠가 저를 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출근을 했고 집에 홀로 남아 많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길래 확인해 보니 문자 한 통이 와 있었고 전처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장소가 적힌 문자를 전송했더라고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전날과 다르게 저도 어느 정도 제정신인 상태에서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 다시 얼굴 보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들과 주말에 아주 잠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만 허락해 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선은 절대 넘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보이기 시작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엄마 마음 곧 엄마가 되시니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게 부모로서 제일 큰 아픔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게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거면 그냥 이혼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지키셨어야죠. 그쪽 때문에 제 인생 또한 전부 다 망친 거 아세요? 저도 이 결혼 쉽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신중한 결정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식 핑계로 계속해서 만나는 것 같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 간의 문제라 제가 만나지 말라고 얘기해도 저보다는 자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몰래 만나실 거잖아요. 저도 남편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곧 출산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힘들 것 같네요. 한 달에 한 번은 허락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마음이 아파 허용하는 거니 어느 정도 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모습 보니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고 확인해보라고 얘기하길래 상자를 열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성이라며 금괴를 주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전처는 저에게 꼭 받아달라며 제 가방에 막무가내로 넣더니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나갔습니다. 복잡한 마음 안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서재에 전처에게 받았던 금괴를 올려두고 방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에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에게 많은 사랑을 줄 것 같았던 남편이 이혼을 한 전처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너무 서운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이라도 저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 걸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는지 제가 호텔에서 난리를 친 뒤로 한 번도 전화가 오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도 어색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말은 나오지 않았고 이런 분위기가 오래갈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제 기분을 풀어주려 했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잦은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출산이 임박할 때부터 남편은 저보다 더 일찍 집으로 들어왔지만 그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상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색안경을 껴버리게 된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고 어쩌다가 이런 식의 관계가 되어버렸는지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네요. 만삭이 되니 숨도 가빠오고 점점 빨라오는 진통에 몸에 긴장이 되었는지 잠도 잘 오지 않았는데 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지 지쳐있는 몸이 힘들어 잠시 눈을 붙이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갑자기 몸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화들짝 놀라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그 순간 양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각방을 쓰고 있어서 남편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천천히 걸어 나와 작은 방문을 두드리며 자고 있냐고 물어보자 대답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층 서재에 불빛이 보였고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시작된 진통을 참으면서 서재에 도착하자 남편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출산할 것 같아. 그리고 금괴 같은 건 왜 준 거야?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게 괜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당신이 저번에도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를 그동안 겪어보고도 몰라? 당연히 당신이랑 우리 아들 사랑하고 있지. 그래도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거잖아. 당연히 준비했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출산하자마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아들과 비슷해졌을 때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비슷한 나이대에 시도를 해봐야 정확할 것 같아서. 정말 괜찮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당신은 무조건 지금 당장 시도해보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는 있지?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는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장인어른한테는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당신이 말한 대로 그냥 진행할 테니까 한동안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 알겠지?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못 산다. 개발 중인 약이었는데 잘못 먹어서 청류까지 잃게 만들고. 당신은 임상실험 명목하에 금괴를 준 거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출산하면 청각을 잃었던 약부터 대충 둘러대서 신약 개발한 거 먹여볼 거야. 결과가 좋으면 우리 아들도 당연히 좋아지겠지. 남편의 엄청난 속셈에 충격을 받았고 모든 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는 진통을 참으며 다시 방으로 올라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바닥에 흘린 양수를 보고 제가 들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안방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방문을 걸어 잠그자 저를 설득시키며 문을 열게끔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자 열쇠를 가지고 와선 있는 몸으로 버티고 있던 문을
있는 힘껏 열었고 저를 보며 무서운 얼굴로 모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산부인과에 가자며 제 팔을 잡고 일으키려고 하길래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안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뒤이어 남편도 쫓아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화가 난 남편이 말 좀 들으라며 자기가 전부 다 설명하겠다고 소리치더니 제 어깨를 밀쳤고 그 순간 발에 밟힌 양수에 미끄러지면서 계단에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수술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제 앞에는 저희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병실에 함께 있었는데 눈을 뜨게 된 저를 보며 집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열했어요.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 한 통 속으로 저를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을 경찰에게 숨을 헐떡이며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경찰의 연행이 되었고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게 만든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처와 시댁집안과 전처의 집안 모두 이 사실을 알고 묵인한 죄를 물었고 모든 사건은 종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아 징역을 살게 된 남편이 아직까지도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전처 또한 저에게 금괴를 줬던 게 임상실험 비용으로 생각하며 건넸다는 것 또한 정말 충격이었네요. 자기 자식은 소중하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저 실험을 위해 계획하려 했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몸에 있는 제왕절개의 흉터를 볼 때면 너무 괴로워요. 세상을 떠난 아이가 그립고 너무 슬프네요. 이혼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런 거 전부 필요 없어요. 하늘로 떠난 제 아이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까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정해준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거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분명 언젠가 더 큰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믿고 있으려고요. 제 사연을 여기에 올리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언제까지 갈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힘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보내셨을 텐데 푹 쉬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